당신 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분명 친한 사이인데, 분명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런데도 함께 있으면 어딘가 소진되는 느낌. 집에 돌아오면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이 온몸을 짓누릅니다. 직장 동료 A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점심을 함께 먹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선배와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졌습니다. 선배는 항상 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팀장은 무능하고 동료 B는 이기적이고 회사는 썩었다고. 처음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A씨는 스스로도 모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 나는 늘 손해보는 사람이라는 생각, 노력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 그 선배의 말들이 어느새 그의 내면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세상의 어두운 면만 이야기하는 사람.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자신의 불행을 마치 훈장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 당신이 잘되면 은근히 불편해하고 당신이 실패하면 그것 봐라는 눈빛을 보내는 사람. 200여 년 전 조선의 학자 정약용은 이미 이런 사람들을 날카롭게 간파했습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인간의 본성과 관계에 독을 깊이 사유했던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그 통찰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니 더욱 절실하게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독이 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알면서도 그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할 질문입니다. 첫 번째 착각은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에게는 타인을 구원하고 싶다는 본능적 충동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구원자 콤플렉스 세이비어 컴플렉스라고 부릅니다. 저 사람이 힘든 것은 아직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라고. 내가 충분히 공감해 준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푸념을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들어줍니다. 하지만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공감이 그들의 불행을 더 단단하게 굳혀줄 뿐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 심리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투자한 시간과 감정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매몰 비용 오류성크 카스트 팰럿이라고 합니다. 5년, 10년을 함께 했는데 지금 와서 떠나면 그 시간이 모두 낭비가 되는 것 같다는 두려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흘러갈 시간만이 당신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의감에서 비롯된 집착입니다. 왜 내가 떠나야 해?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이 감정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의감이 당신을 붙잡아두는 족쇄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닙니다. 고통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상대에게 복수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만 소모될 뿐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 관계를 끊으면 외로워질 것 같다는 두려움. 인간은 불완전한 관계일지라도 없음보다는 있음을 선택하려 합니다. 하지만 독이 든 물을 마시는 것이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갈증을 만들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다고. 당장은 옷이 젖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온몸이 흠뻑 젖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고. 독은 천천히 스며들기에 더 무섭습니다. 현자들이 경고한 관계의 독. 이 주제에 관해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 역시 오랫동안 깊이 사유해 왔습니다. 먼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보겠습니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였던 그는 자신의 내면 일기인 명상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망치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그는 타인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 힘을 허락할 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황제로서 수많은 배신과 음모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내린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나의 내면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방어라고. 그는 해로운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되 그들을 증오하지 않았습니다. 증오 역시 감정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무관심이었습니다. 다음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매우 냉정한 시각을 가졌습니다. 그는 고슴도치의 비유로 유명합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모입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는 거리의 예술을 아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으려는 것은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실은 어리석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당신의 빛을 빌려 자신의 어둠을 채우려 합니다. 그들에게 무한정 다가가는 것은 당신의 빛을 꺼뜨리는 일입니다. 프리드리히 프리드릭 니치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보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미래다. 니체는 환경과 관계가 인간의 존재를 조각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버맨시, 즉 자신을 끊임없이 넘어서는 인간을 꿈꿨습니다. 그런 인간이 되려면 자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니체에게 관계의 정리는 냉혹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가장 진실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정약용. 그는 서양 철학자들과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 본질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목민심서와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사람을 사귀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보라고.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사람, 아첨을 잘하는 사람, 이익 앞에서 쉽게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결국 자신도 그들을 닮아간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배지라는 극한의 고독 속에서 그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인간이란 관계 속에서 물들기 마련이며 어떤 물에 물드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독을 끊고 깨어있는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감정 소모 일지를 써보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누구를 만났고 그 후 나의 에너지 상태는 어떠했는지를 짧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써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과 빼앗아 가는 사람이 놀랍도록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데이터는 감정보다 정직합니다. 막연한 불편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반응의 시차를 두십시오. 독이 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공감해달라고, 지금 당장 편을 들어달라고, 지금 당장 대답해달라고. 하지만 당신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있습니다.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감정적 요구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관계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거리두기는 거절이 아님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것을 죄책감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거리두기는 상대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비상시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당신의 내면이 건강해야 진정한 관계도 가능합니다. 넷째, 정약용이 강조한 신독이. 정신을 기르십시오. 신독이란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삼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기준으로 관계를 판단하는 능력.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오해할까봐, 욕할까봐라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신독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5째, 건강한 관계의 씨앗을 함께 심으십시오. 독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영감과 에너지를 주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가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속에서, 강연에서, 새로운 모임에서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제자들과 편지를 나누고 책을 쓰고 사상을 다듬은 것처럼 환경이 고독할수록 더 의도적으로 좋은 정신적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스스로를 꾸짖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왜 이렇게 오래 참았을까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관계에 오래 머문 것은 당신이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알았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면 됩니다. 고요한 해방으로 나아가며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 척박한 고독 속에서 그는 오히려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가 불필요한 관계에 짐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준비입니다. 모든 것을 담으려는 그릇은 결국 아무것도 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한 그릇에는 가장 귀한 것들이 넘치도록 담깁니다. 당신의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내면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깊은 책임입니다. 오늘 저녁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 그와 함께한 오늘 하루가 끝나고 나면 나는 더 충만합니까? 아니면 더 공허합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할 목소리입니다.